2020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3명의 세계 부호. 정말 부럽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재산을 갖고 있네요. 오늘날 아마존의 두 개 중심 사업축은 온라인 쇼핑과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아마존 실적 그래프 한번 보죠. 최근 10년 사이 가파른 성장이 보이네요. 여러분,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씨름하고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때까지 제프 베조스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미국 유수 기업인에 비해 한국에 덜 알려진 경영자인데요. 저 역시 박사 논문을 준비하며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기업가이기도 하거든요. 제프 베조스가 어떻게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는지 그가 창업한 아마존을 알아보려 해요. 미국의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의 대표인 아마존 기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이 아니고요. 2020년은 코로나로 일상이 비대면으로 급격히 전환되죠. 테크 기업의 주식이 급등하였죠. 2023년 3월 세계 부자 순위를 한번 볼까요?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LVMH,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이네요.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는 세 번째에 있군요. 그 다음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오라클의 CTO 레리 앨리슨이고요. 5, 6위는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네요. 구글의 공동 창업가 레리 페이지는 7위, 빌 게이츠 사업 단짝인 스티브 발머가 8위이고요. 9위는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고 10위는 멕시코 통신회사인 텔맥스 텔레콤의 카를로스 슬림이네요. 이들의 자산 규모는 수천, 수백억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에 달하죠. 그 금액이 너무 커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가 어렵긴 하네요. 오늘은 제프 베조스를 알아볼게요.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잠깐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한국인 중에는 누가 가장 부자일지 역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네요. 세계에서는 249번째이고요. 셀트리온의 창업가 서정진 회장이 한국에서는 두 번째이고 세계에서는 506번째이네요. 오호, 3위는 또 삼성가의 홍라이 관장이시네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1, 2, 3위를 볼게요.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올해 78세이네요.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의 CEO이고요. 현재는 75개의 명품 유명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가이지만 베르나르는 원래 공학도 출신으로 건설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거든요. 1984년 디올의 모기업인 부사기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우연한 기회에 이를 인수하며 패션, 코스메틱 분야로 건너오게 되는데요. 디올이 인수된 후 명품 브랜드가 대기업 주도하에 경영되기 시작하죠. 23년 9월 기준 그는 197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6조 원을 갖고 있네요. 엄청난 부자이네요. 다음은 일론 머스크. 그의 말 한마디에 테슬라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테슬라 주식에 그의 재산도 왔다 갔다 하죠. 말 한마디가 참 비싼 사람이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생해 현재 52세이고요.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 지하 터널을 계획하고 있는 보링 컴퍼니와 작년 인수한 트위터의 CEO를 맡고 있는데요. 하나도 맡기 힘든데 몇 개나 되는 굵직한 기업의 대표를 하고 있군요. 정말 바쁘겠어요. 23년 9월 현재 재산은 269빌리언 달러, 약 350조 원이네요. 테슬라 주식의 13.4%를 갖고 있기도 하죠. 일론 머스크는 호불호가 있는 기업가인데요. 열렬한 팬도 많고 반면 다소 관종 성향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천재 혁신가로 다른 쪽에서는 괴짜 사업가로 회자되고 있기도 하죠. 세 번째 바로 제프 베이조스이네요. 미국 출신으로 올해 59세인 아마존닷컴과 블루 오리진의 창업가이죠. 아마존닷컴은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와 인공지능 플랫폼인 알렉사와 전자책 킨들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블루 오리진은 2000년에 설립한 우주 로켓 기업이에요. 현재 재산은 166빌리언 달러로 216조 원이고요. 2018년 9월
처음으로 세계 1위 부호가 되었는데 지금은 상대적 순위는 1위에서 3위로 떨어졌지만 그의 자산은 계속 늘었어요. 2020년에 비해 29빌리언 달러, 2년 만에 약 38조 원이 증가했네요. 상상하지 못할 재산을 갖고 있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보유한 다수 사업체 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그에 따라 재산도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요. 수십 마리의 황금 거위가 매일 알을 낳아주는 격이네요. 평생 펑펑 써도 다 못 쓸 돈을 갖고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까지 정말 많은 난관이 있었을 거고 지금도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겠지만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오늘날 아마존의 두 개 중심 사업축은 온라인 쇼핑과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세상의 모든 걸 파는 온라인 쇼핑몰을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죠. 한국 전통각과 호미도 팔고 있거든요. 한국 중소기업 중 아마존 입점을 목표로 하는 곳도 많고요. 또 아마존 1등 제품이 한국 제품인 것도 꽤 여럿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아마존 웹 서비스는 외부 서버 같은 것이에요.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서버를 운영하지 않고 외부의 서버 공간을 임대해 쓰는 개념인데요. 초기 서버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유지 관리가 편리해 서비스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죠. AWS 가입은 무료이고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아마존 실적 그래프 한번 보죠. 최근 10년 사이 가파른 성장이 보이네요. 2002년 매출은 그래프상으로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도 벌써 매출이 5조 원이었어요. 1995년에 시작해 7년 만에 5조 원 매출이라니 초반 실적도 괜찮았네요. 5년 단위로 매출을 한번 볼까요? 2007년에는 19조 원으로 5년 동안 3.8배 증가, 2012년에는 79조 원으로 4.2배 증가, 17년에는 우와 231조 원으로 2.9배 증가, 22년에는 688조 원으로 또 3배 늘었네요. 5년마다 서너 배가 는 거네요. 창업 이후 매년 30-40%씩 매출이 늘면 꾸준히 성장한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 2022년 매출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삼성전자는 304조 원으로 아마존의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네요. 구글은 368조 원, 애플은 512조 원이군요. 다른 IT 기업들과 비교해 더 높은 매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네요. 궁금해지네요. 아마존의 이 큰 매출은 어떤 제품과 서비스로 이루어졌는지. 아마존의 애뉴얼 레포트, 연간 실적 보고서에서 매출 비중을 보았어요. 작년 688조 원 매출 중 온라인 판매로 43%를 벌었고 두 번째 많은 건 서드파티 셀러로부터 23%이네요. 서드파티 셀러는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인 커미션과 아마존 결제 수수료 등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존 프라임을 포함한 멤버십이 7%, 또 광고 수익이 7%이네요.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2017년에 오프라인 매장에 진출했지만 아직 매출 비중이 큰 편은 아니네요.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가 16% 차지하고요. 제프 베조스는 21년 7월 5일 아마존 CEO 역을 사임하는데요. 그 바통은 앤디 제시가 이어받아 현재 아마존을 이끌고 있죠. 앤디 제시가 초창기부터 AWS 사업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숫자로 보는 아마존 한번 볼게요. 아마존 매출이 세계적 IT 기업인 애플, 구글보다도 높다는 걸 보았는데요. IT로 제한하지 말고 산업과 분야를 망라하면 어떤지 보고 싶네요. 포춘 글로벌 500 지표를 찾아보았는데요. 포춘은 1930년에 창립한 미국 종합경제지인데 매년 500개 기업의 매출, 이익, 직원 수 등 데이터를 순위와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매출 랭킹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은 매출은 미국 유통회사인 월마트이네요. 794조 원으로 아마존은 이에 87%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이고 3위는 중국 전력 전문 업체인 스테이트 그리드, 아마존과는 3%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4위가 바로 아마존이군요.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회사이네요. 이들의 6,700조 원 매출이 잘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국내 글로벌 기업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 매출과 비교해 보았어요. 삼성전자는 304조 원으로 25번째이군요. 물론 이 순위가 그 기업이 절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나타내지 않고 또 매출이 기업 전부가 아니긴 한데요. 하지만 기업 외형 규모도 경영 요소 중 중요한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다음은 글로벌 브랜드 순위를 한번 보려 해요.
올해 인터 브랜드에서 발표한 브랜드 가치 기준으로 아마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3위군요. 2위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네요. 아마존 뒤로는 구글과 삼성전자가 있고요. 1위에서 5위, 우리가 모두 잘 아는 혁신적인 기업들이죠. 세계 부호 순위 3위였죠. 한국에서 가장 부자인 이재용 회장은 268위이고요. 오늘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정말로 꽃을 피우는 시기이네요. 프랑스 출신 아르노를 제외하면 1, 3, 4위는 모두 미국 기업 경영자들이군요. 이번에는 기업 경영 실적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와 비교해 보았어요. 작년 아마존 매출은 삼성전자의 2.3배였네요. 작년 이익은 마이너스 0.5%로 적자였는데요. 그 이전에는 평균 3에서 5% 수준이었는데 적자가 난 거예요. 삼성전자는 18%로 이익은 훨씬 높은 편이네요. 아마존은 쿠팡처럼 온라인 판매가 중심이라서 리테일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이익률이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기도 해요. 직원 수는 차이가 꽤 되네요. 아마존은 삼성전자 직원 수에 비해 5.7배나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네요. 물류, 상품 배송 등 업무 비중이 높아서이기도 한데요. 아마존은 이를 AI와 로봇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현재 미국 직원 3명 중 1명의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인당 매출은 4.5억 원으로 삼성전자의 0.4배이군요. 미국 급여가 한국보다 높은 걸 감안하면 인당 생산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기도 하네요. 주식 가격은 9월 11일 기준 약 2.5배이네요. 이는 매출액 차이와 유사하네요. 시가총액은 1924조 원으로 423조 원인 삼성전자에 비해 4.5배나 되고요. 이것이 바로 세계 부호 순위에서 차이가 많이 난 원인이기도 하겠네요. 23년 6월 기준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주식의 9.7%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마존 초기 성장사를 한번 볼게요. 1994년 7월 5일 카다브라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창업하는데요. 카다브라는 온라인으로 책을 팔겠다는 사업 모델로 출발하죠. 사실 30년이 지난 오늘은 그게 왜? 할 수 있지만 94년은 한국도 겨우 전화선으로 연결한 모뎀으로 PC 통신 같은 채팅을 하는 정도가 다인 때였거든요. 궁극적으로 모든 걸 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중 책 판매로 시작을 한 건데요. 그의 나이 30세였어요. 이듬해 회사 이름을 아마존으로 바꾸고 웹페이지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네요. 베타 테스트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난 뒤 사용자에게 오픈하기 전에 실제 소비자처럼 사용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과정이에요. 봄에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7월 16일 창업하고 거의 1년 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일주일 만에 12,000달러, 약 1,500만 원 정도 주문을 받네요. 그치만 그 주 실제 배송은 846달러만 진행되었다고 해요. 주문 처리가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한 거죠. 이때 아마존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하면 도서 유통업체에 주문을 하고 그 책이 아마존에 도착하면 발송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수십만 권의 책을 재고로 보유하지 않고 그때그때 주문이 오면 처리했어요. 96년에는 회원수 1,000만 명을 넘기고요. 1990년 미국 인구가 약 2억 5천만 명이었으니 사업 개시 1년 만에 4%의 미국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거네요. 창업 초기 스타트업 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과이죠. 스타트업이 가장 어려운 둘이 고객과 자본 확보인데 3년 안에 그 둘을 모두 확보하였으니까요. 97년 상장한 뒤 사업 확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98년에는 음반, 영화, DVD 등 판매 물품을 확대하고 M&A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내부로 가져오는데요. 또 한 번 결제 방식을 등록해 놓으면 한 번 클릭으로 진행되는 원클릭 특허를 진행하죠. 아마존이 설립되던 1994년에서 98년까지 IT 산업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당시 주변 상황을 보면 95년에는 컴퓨터 운영체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95를 출시하는데요. 윈 95는 GUI를 탑재해 일반인도 쉽게 컴퓨터를 접할 수 있기 시작한 OS이고요. 전화기 선에 모뎀을 연결하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었어요. 만약 그때 모뎀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지금의 광통신 인터넷과 비교하면 정말로 옛날이여가 절로 나올 거예요.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 양도 적고 느렸지만 또 엄청 비싼 이용료를 내야 한 서비스였죠. 실제 일반인은 잘 사용하기 어려웠어요. 98년에는 윈도우즈 98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운영체제에 인터넷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데요. 이제는 모뎀이 아니라
인터넷 선을 연결해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야후, 라이코스 등 검색 엔진이 있었고 구글이 바로 이 해에 설립되죠. 90년대 말은 뭐니 해도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인터넷 기능이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때이죠. 새로운 시장과 사업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엄청나게 많은 IT 회사가 시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생긴 기업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롭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들고 시장에 나왔지만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닷컴 버블이에요. 닷컴 버블은 인터넷 관련 분야가 성장하면서 주식시장이 급속히 상승하고 바로 다시 급격히 하락한 현상인데요. 1995년부터 2001년에 걸친 거품 경제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98년에 비해 2001년 단 3년 만에 무려 3, 4배로 폭증했다가 2001년에서 2003년 2년 사이 다시 2.5배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경기가 급격히 달아올랐다가 찬물이 확 끼얹어진 것이죠.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창업하기 좀 더 이전으로 가볼게요. 프린스턴대 전기 컴퓨터 과학과를 졸업하고 86년에 피텔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시작하는데요. 대기업 취업 제의를 거절하고 스타트업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금융산업으로 옮겨가네요. 은행과 투자회사에서 약 6년을 일하고 94년에 인터넷 웹 성장사를 읽고 직접 창업을 단행하네요. 최근 제프 베조스는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성공을 예감한 적은 없다. 그냥 매 순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다. 라고 하네요. 조금은 밋밋한 대답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마존의 사업을 조사해보니 이것이 정말 아마존, 제프 베조스의 성공 노하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매년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세상에 내놓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온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쉼없이 20년을 넘게 달려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게 된 거고 큰 자산을 가진 부호가 된 거죠. 제프는 말했죠. 벼락 성공에는 10년이 걸린다고요. 여러분은 미래 성공 노트에 어떤 노하우를 써놓고 싶으신가요? 다음 편에 이어 아마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성장 비결과 성공 노하우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볼게요.